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인터폰에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민재 엄마. 반찬 좀 가져왔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 좀 하시지. 미안해. 그냥 반찬 좀 놓고 갈게. 문 좀 열어줘. 지금 집안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오세요. 저는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재 있니? 아들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또 침묵. 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재를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담근 반찬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김치, 깍두기, 된장,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1시간쯤 걸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1203호.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에 없는 걸까 생각하며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따르릉.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민재 엄마. 반찬 좀 가져왔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 좀 하시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반찬 좀 놓고 갈게. 문 좀 열어줘. 지금 집안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오세요. 저는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정성껏 담았던 것들. 저는 다시 인터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재 있니? 아들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들과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혀 있는 문,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갑자기 찾아간 게 잘못인가? 하지만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게 죄인가요? 집에 도착해 보따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준비한 반찬들.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할 반찬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란색 봉투.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민재가 사는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명의인 란을 봤습니다. 정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3년 전 민재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진명에 좀 빌려줘. 대출 받으려면 필요해.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고 저도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 집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가 저를 거부한다면 저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 닫힌 문, 그리고 제 손에 든 등기부등본. 무언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노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박 소장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사무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박 소장과는 안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쳐 박 소장 앞에 놓았습니다. 박 소장은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강남 아파트네요.
12층 1203호. 시세가 꽤 나가는 곳인데요. 그 집 팔아주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명의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제 명의예요. 팔 수 있죠?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 현재 거주자가 있나요? 제 아들 부부가 살고 있어요. 박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께 말씀하셨나요? 집을 파신다고? 아니요. 말 안 했어요. 그냥 팔아주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박 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이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박 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 아들 집에 갔어요. 반찬 들고. 근데 문도 안 열어줬어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다신 오지 말라고. 박 소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대출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해줬죠.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안 바뀌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 집 대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매달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나가요. 물론 아들이 돈을 넣어주긴 하지만요. 그래도 명목상 채무자는 저예요. 박 소장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종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예요. 제 친구 딸이 며느리 친구거든요. 우연히 보고 제게 알려줬어요. 박 소장은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 이제 슬슬 우리 명의로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 자꾸 찾아오면 귀찮잖아. 아예 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님이 일부러 어머님을 내쫓은 거군요. 집 명의를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찾아가면 명예 이전하기 불편하니까 아예 오지 못하게 만든 거죠. 저는 분노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만 차갑게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제 집이니까 제가 팔 수 있는 거 맞죠?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어머님 단독 명의니까요. 그럼 빨리 팔아주세요.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대로요. 박 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이 최근에 12억에 거래됐네요.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소장은 매물 사진을 찍으러 가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대신 같은 평형의 다른 집 사진을 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현금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건도 좋았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인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그리고 문자 내용도 아예 오지 못하게 해야지.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아들이 저를 버렸으니 저도 집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도 신혼집으로 썼던 집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아들은 집을 잃을 것이고 저는 무엇을 얻을까? 복수? 아니면 또 다른 상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제게 전화할까? 아니면 직접 찾아올까? 아니면 끝까지 모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집의 진짜 주인은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바로 저였다는 사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일 전날 저는 박 소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잔금 처리가 끝나면 명예 이전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잔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명예 이전 완료.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후 6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당장 전화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직접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급한 소리였습니다. 엄마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팔았어. 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며느리가 그러더구나. 다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집도 정리했어.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도 봤어. 나를 아예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집 명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정리한 거야. 엄마, 그건 이제 그만 가거라. 새 집주인이 한 달 안에 입주한대. 그때까지 짐 정리해. 저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가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였습니다. 정순 씨가 아들 집을 팔아버렸대. 아들 부부가 갈 곳이 없어서 난리래. 정말 냉혹한 어머니네. 저는 그 소문들을 들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친구들도 저를 비난했다고 들었습니다. SNS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부모들 정말 이기적이다. 자식 인생 망치는 부모, 복수를 위해 집까지 파는 어머니.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난을 조용히 견뎠습니다. 진실을 설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요. 악독한 시어머니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며느리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살 곳도 없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더러 다신 오지 말라고 했잖니. 그래서 내가 집도 정리한 거야. 이제 내 집 아니니까 나도 갈 이유가 없지. 어머니는 정말 악독하세요. 며느리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한마디? 내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도 봤어. 나를 아예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진명해 받으려고 그런 거지.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됐잖니. 이제 나 안 가.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들 집 판 그 사람이래. 정말 냉혈한이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재 부부는 새 집을 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박 소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입주 날짜를 미뤄줬지만 곧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민재 부부는 급하게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치를 이미 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을 판 돈 12억 중 일부를 따로 빼놓았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민재 명의의 새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물론 민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방식으로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돈은 오직 민재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 떼는 순간 자동으로 회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계획하고 있던 것을.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집 명의를 받으면 이혼하고 재산을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제 친구 딸이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 여자한테 다 뺏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연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 하지만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돈을 남겨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냉혈한 어머니로만 봤습니다. 아들을 거리로 내몬 악독한 시어머니로만 봤습니다. 저는 그 오해를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 부부는 결국 작은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삿짐차가 떠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지연은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 명의의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3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민재는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도 아들의 원망도 견디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아드님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셨다고 들었습니다. 파산 직전이라던데.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파산 위기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초췌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그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5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떠났어요. 한 달 전에. 이혼하자고 하더니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겪을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민재 앞에 통장을 놓았습니다. 민재는 통장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박민재였습니다. 그리고 잔액란에는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집 판돈 일부다. 내 이름으로 만들어뒀어. 민재는 통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을 판 건 복수가 아니었어. 내가 그 여자한테 다 뺏기게 둘 순 없었어. 나는 알고 있었거든. 지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집 명의를 받으면 이혼하고 재산을 가져갈 거라는 거. 민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내 친구 딸이 지연이 친구야. 그 애가 알려줬어. 지연이가 계획을 다 세워놨더구나. 집만 받으면 너랑 이혼하고 남자한테 가려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집을 급하게 판 이유를, 명의를 지연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민재를 위해 돈을 따로 빼놓았다는 것을. 이 통장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지연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 내 단독으로만 쓸 수 있어. 변호사 통해서 법적 장치를 다 해놨어. 민재는 통장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는데. 그래, 너 잘못했어.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내쫓았지. 다신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지. 그게 제일 아팠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 했지.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난 거다. 집도 정리하고 인연도 정리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버리진 못했어. 넌 내 아들이니까. 저는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참 후 민재가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어. 지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말했으면 넌 안 믿었을 거야. 직접 겪어야 알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재는 3개월 만에 제 손으로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떠났는지, 사업이 어떻게 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그 돈으로 빚부터 갚고 작게라도 다시 일어서.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재는 밤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자주 올게요,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뒷모습이 희망차 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진짜로 돌아왔으니까요. 이번에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아들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는 그 집. 그 집은 이제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정리한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냉혹한 어머니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들을 거리로 내몬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절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냉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호가 잔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혼자 살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